결혼 3개월 만에 며느리 생일이라고 현금 100만 원을 손에 쥐어준 시어머니. 그런데 딱 1년 뒤 결혼 후 처음 맞는 시아버지 생일을 앞두고 며느리가 개거품을 물고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며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어머니의 선택은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조용히 며느리 보따리를 직접 싸서 친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오늘은 요즘 고부 갈등의 현실과 자존심 지키는 법, 그리고 우리 세대가 절대 잃으면 안 될 단호함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 자식 결혼시켜놓고 며느리한테 먼저 손 내밀고 진심으로 딸처럼 대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배신감인 거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 건지 억울하고 서럽고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오는 그 순간 있잖아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가 딱 그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결혼하고 딱 3개월 됐을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생일이라고 현금으로 100만 원을 손에 쥐어줬어요. 100만 원이요. 요즘 그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다들 아시잖아요. 반찬도 해다 주고 생필품도 챙겨주고 진짜로 딸처럼 대했어요. 근데 딱 1년이 지났어요.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시아버지 생신이었죠. 생일상 한번 차리러 오라고 했더니 이 며느리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개거품을 물고 날뛰면서 시집살이 시키지 말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시아버지 생일상 차리는 게 시집살이래요. 그 순간 시어머니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울지도 않았어요. 소리도 안 질렀어요. 그냥 조용히 일어나서 며느리 보따리를 직접 쌌어요. 그리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꼭 봐주세요. 오늘 이 이야기 안에는 요즘 며느리 문제, 시어머니로 사는 법, 그리고 우리 50, 60, 70대가 절대로 잃으면 안 되는 자존심과 단호함이 다 담겨 있어요. 그리고 이 영상 후반부에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요즘 고부관계에서 시어머니들이 꼭 기억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도 따로 준비해뒀으니까요. 지금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까지 설정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이야기 시작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럼 이 이야기 처음부터 차근차근 들어가 볼게요.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경기도 어느 도시에 사는 62세 시어머니예요. 이름을 편하게 박 여사라고 부를게요. 박 여사는 평생 남편이랑 둘이서 열심히 살아온 분이에요. 젊었을 때는 작은 식당도 해보고 공장에서 일도 해보고 뭐든 닥치는 대로 뛰면서 아들 하나를 대학까지 보냈어요. 아들 하나, 그게 전부였어요. 그 아들한테 온 마음을 쏟아부으면서 살아왔죠. 맞죠? 자식이 전부인 거잖아요. 그 마음은 어느 부모나 다 같은 거잖아요. 박 여사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꽤 힘들게 당한 경험이 있어요. 명절마다 음식 장만에 치이고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부엌에서만 살고 시어머니 눈치 보느라 밥도 제대로 못 먹은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 시절이 얼마나 서럽고 힘들었는지 박 여사는 지금도 가끔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먹먹해진다고 해요. 그래서 박 여사는 일찍부터 마음을 먹었어요. 나는 절대로 그런 시어머니가 되지 않겠다. 내 며느리는 내가 딸처럼 대할 거야. 그게 박 여사가 평생 품고 살아온 다짐이었어요. 그 아들이 32살에 드디어 결혼을 했어요. 며느리는 28살 직장 다니는 아가씨였어요. 처음 인사하러 왔을 때 박 여사 눈에 꽤 예뻐 보이더래요. 말도 조리 있게 잘하고 똑부러지고 야무지게 생겼더래요. 그래서 속으로 이 아이 괜찮은데 우리 아들 복 받았네 싶었다고요. 사람이 첫인상이 있잖아요.
그 첫인상이 박 여사한테는 정말 좋았던 거예요. 결혼식은 작게 했어요. 요즘 다 그렇게 하잖아요. 양가 가족이랑 가까운 지인들만 모아서 조촐하게 했는데 그래도 박 여사는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웨딩 비용도 일부 보태주고 혼수도 챙겨주고 신혼집 인테리어에 쓰라고 따로 목돈도 쥐어줬어요. 그것도 아들한테 준 게 아니라 며느리 통장으로 직접 넣어줬어요. 아들을 통해서 전달하면 며느리 마음에 안 남을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섬세한 마음이 얼마나 진심이었냐면 주변 친구들한테도 우리 며느리는 내가 딸처럼 대할 거야 라고 공언까지 했을 정도예요. 결혼하고 나서 두 사람은 따로 아파트에서 살림을 차렸어요. 분가해서 사는 거죠. 박 여사네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였어요. 박 여사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먹거리를 챙겨서 들렀어요. 김치도 직접 담가다 주고 반찬도 종류별로 만들어다 주고 명절이 가까워지면 음식 장만해서 미리 갖다 주기도 했어요. 며느리가 직장을 다니니까 집안일 할 시간이 부족할 거라는 걸 알고 일부러 더 신경을 쓴 거예요. 저 같아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아들이 밥을 제대로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며느리가 힘들면 아들도 힘든 거잖아요. 그렇게 행복한 결혼 초기가 이어지면서 3개월이 흘렀어요. 3개월이 됐을 때 며느리 생일이 있었어요. 박 여사는 그날을 미리 달력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까지 쳐놨대요. 혹시라도 잊어버릴까 봐요. 그리고 생일 전날 밤에 은행에 가서 현금을 뽑아다가 봉투에 직접 담아놨어요. 100만 원이에요. 봉투에 넣으면서 박 여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우리 며느리가 처음 맞는 생일인데 좀 넉넉하게 해줘야지. 내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생일 한번 챙겨받은 적이 없었는데 나는 다르게 해줘야지. 그 마음으로 봉투를 봉했어요. 다음 날 오전에 며느리 아파트로 찾아가서 며느리 손을 두 손으로 꼭 잡고 이렇게 말했대요. 우리 서연아, 우리 가족이 된 후로 첫 생일이잖아. 어머니가 직접 챙겨주고 싶었어. 이거 가지고 맛있는 것도 실컷 먹고 갖고 싶은 것도 사고 남편이랑 짧게라도 여행 한번 다녀와. 우리 며느리 오래오래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100만 원을 현금으로 봉투에 담아서 직접 찾아와서 손을 잡고 건네준 거예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눈물이 글썽거렸다고 해요. 아들도 옆에서 보다가 엄마 고마워라고 했고요. 그 순간은 진짜로 따뜻했어요. 박 여사도 집에 오면서 기분이 좋았대요. 이게 내가 원하던 시어머니랑 며느리의 관계야 싶었다고요. 이후로도 박 여사의 정성은 계속됐어요. 며느리 회사 근처 맛집을 직접 알아봐서 점심 먹으러 가기도 하고 며느리 친정 부모님 생신이 있을 때는 따로 선물도 보내줬어요. 며느리가 몸이 안 좋다고 하면 죽이며 따뜻한 국이며 직접 만들어서 갖다 줬어요. 주변 지인들이 박 여사, 당신은 시어머니가 아니라 친정엄마야라고 할 정도였어요. 박 여사는 그 말이 들을 때마다 뿌듯했대요. 그래, 내가 이렇게 하는 거잖아. 내가 당했던 것처럼 하지 않는 거잖아라고 혼자 흐뭇해하면서요. 그렇게 행복하게 문제없이 시간이 흘렀어요. 그리고 결혼한 지 딱 1년이 됐어요. 1년이 되면서 이제 결혼하고 나서 처음 맞이하는 시아버지 생신이 다가왔어요. 박 여사 남편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되는 분의 생일이 그 해에 67번째였어요. 박 여사는 당연히 온 가족이 모여서 생일상을 차리고 싶었겠죠. 아들 내외가 오고 같이 밥 한 끼 먹고 남편도 기뻐하고 온 가족이 함께하는 따뜻한 하루를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특별한 것도 없었어요. 그냥 평범하게 가족이 모여서 생일상 한번 차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가 대단한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아버지 생신인데 이번 주 토요일에 올 수 있어? 아들은 바로 응, 엄마. 갈게라고 했어요. 간단한 거잖아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한테서요. 전화를 받으니까 며느리 목소리가 처음부터 심상치 않았대요. 뭔가 말을 빙빙 돌리다가 결국엔 이런 말을 했대요. 어머니,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 결혼하고 나서 많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고 이것저것 챙겨 오시고 이번엔 시아버지 생일이니까 또 불러드리시는데요. 이게 다 시집살이 아닌가요? 저 이러려고 결혼한 게 아닌데요. 박 여사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대요. 내가 지금 뭘 들은 거지? 싶었다고요. 반찬 가져다 준 게 시집살이고 생일상 한 번 같이 차리자고 한 게 시집살이래요. 박 여사가 잠시 멍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며느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더니 아예 날뛰기 시작했어요. 제가 어머니 며느리이기 전에 한 사람의 여성이잖아요. 제 시간이 있고 제 삶이 있어요. 시아버지 생일 챙기는 게 제 의무는 아니잖아요. 어머니가 너무 옛날 방식으로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요? 저 이런 거 못해요. 박 여사가 그 자리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손이 떨렸다고 해요. 평생 시어머니한테 당하면서 나는 절대 그렇게 안 하겠다고 다짐하면서 반찬 가져다 주고 100만 원 챙겨줬는데 그게 시집살이래요. 그날 밤 박 여사가 남편한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도 기가 막혀서 말을 못했대요. 두 사람이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날이 더 가관이었어요. 며느리가 직접 박 여사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번엔 아예 대놓고 따지기 시작했어요. 아들도 옆에 있었는데 아들은 그냥 거기 서 있기만 했대요. 말리지도 않고 엄마 편을 들지도 않고 그냥 조용히 서 있기만 했어요. 박 여사가 나중에 이야기할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바로 그거라고 했어요. 며느리가 날뛰는 것보다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게 더 가슴이 아팠다고요. 며느리가 박 여사 앞에서 목소리를 높였어요. 어머니, 저 원래부터 시어머니랑 이런 식으로 지내는 거 싫어요. 결혼하면 부부가 독립적으로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어머니가 자꾸 오시고 이것저것 챙기시고 이제 시아버지 생일까지 강요하시는 거잖아요. 저한테 강요하지 마세요. 저는 빠질 거예요. 강요요. 박 여사가 강요를 했나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생일에 오라고 한 게 강요래요. 그리고 그동안 반찬 챙겨주고 용돈 쥐어준 게 전부 시집살이래요. 박 여사가 그 순간에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화를 내지 않았어요. 소리를 지르지 않았어요. 흥분하지도 않았어요. 눈물도 안 흘렸어요. 그냥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조용히 며느리 방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서랍 열고 옷장 열고 며느리 짐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가방에 담기 시작했어요. 옷가지며 화장품이며 소소한 물건들을 차분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정성껏 담았어요. 며느리가 처음에는 뭘 하나 싶어서 멀뚱히 쳐다봤대요. 아들도 엄마 뭐해? 라고 했고요. 박 여사가 아무 말 없이 짐을 다 쌌어요. 가방 지퍼를 올리고 가방을 들고 거실로 나왔어요. 그리고 며느리 앞에 가방을 내밀면서 말했어요. 서연아, 이 집에서 그렇게까지 힘들었으면 친정에서 편하게 지내거라. 어미가 마음을 담아서 한 게 전부 시집살이였다면 나는 더 이상 시집살이 시킬 생각이 없다. 편한 곳으로 가거라. 그 짧은 말 한마디였어요. 소리도 없었고 눈물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아주 조용하게 그 한마디가 전부였어요. 며느리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대요. 아들도 마찬가지였고요. 설마 진짜 이럴 줄은 몰랐던 거죠. 박 여사는 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짐을 내려놓고 거실에 나와서 그냥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결국 며느리가 가방을 들고 나갔어요. 아들이 따라 나가면서 엄마 미안해라는 말을 남겼는데 박 여사는 그냥 고개만 끄덕였대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그 이후로 한참 동안 집안이 조용했어요. 그날 저녁 박 여사는 혼자 거실에 앉아서 오래 생각했대요.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뭘 잘못한 건가?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한 게 없었어요. 반찬 가져다 준 게 잘못이고 생일에 오라고 한 게 잘못이고 100만 원 쥐어준 게 잘못인 건가? 그게 시집살이면 이 세상에 시집살이 아닌 게 어디 있겠냐고요. 박 여사는 그날 밤 많이 울었다고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억울해서 운 게 아니래요. 아들이 걱정돼서 울었대요. 내 아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그게 걱정이 돼서요. 시어머니로서의 상처가 아니라 엄마로서의 걱정이 먼저였던 거예요. 이게 박 여사가 얼마나 마음이 넓은 분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요. 박 여사가 과연 잘못한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봐요. 단 하나도요. 오히려 저는 박 여사의 선택이 너무나도 옳은 선택이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 자리에서 박 여사가 울면서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라고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며느리는 속으로 봐봐, 이렇게 나오면 되는구나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심하게 나왔을 거예요. 그게 인간의 심리거든요. 상대가 물러서면 더 밀고 들어오는 게 인간이에요. 하지만 박 여사가 그 자리에서 소리 한 번 지르지 않고 조용하게 짐을 싸준 순간 며느리는 처음으로 제대로 생각했을 거예요. 내가 진짜 너무했나? 라고요. 이게 바로 진짜 어른이 가진 힘이에요.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게요. 요즘 고부 갈등이 왜 이렇게 심해졌는지 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세대 차이 문제예요. 우리 세대, 그러니까 50대, 60대 분들은 어릴 때부터 시집 가면 시집 식구들한테 잘해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배우고 자랐잖아요. 명절에는 당연히 시댁에 가서 음식 장만하고 시부모님 생신에는 상 차려드리고 그게 가족이니까 하는 거였어요. 그게 특별히 힘들다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한 게 아니라 그냥 가족이 하는 당연한 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요즘 20, 30대 젊은 세대는 달라요. 이 세대는 나가 먼저예요. 개인주의예요.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시대가 바뀐 거니까요. 결혼을 선택으로 바라보고 부부 중심의 삶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생겼어요. 그건 이해해요. 근데 문제는 이 개인주의가 지나치면 가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시아버지 생일 챙기는 게 내 의무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법적으로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근데요, 그 시아버지가 나중에 내 자녀의 할아버지가 되고 내 남편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잖아요. 가족이잖아요. 그걸 그냥 의무 아님으로 잘라버리면 그 관계는 가족이 아니라 그냥 법적 연결만 있는 남남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으로는 처음에 선을 잘못 그은 문제가 있어요. 박 여사가 잘못한 게 있다면 딱 하나예요. 너무 잘해줬어요. 너무 먼저 손을 내밀었어요. 100만 원이요, 반찬이요, 생필품이요. 이걸 결혼 초기부터 다 해줬으니까 며느리가 이게 당연한 거라고 느낀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 높게 맞춰준 기준이 기본값이 돼버려요. 그 기준을 맞추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불만의 씨앗이 되기도 해요. 내가 이만큼 받는데 왜 이걸 또 요구하냐는 식으로요. 시어머니는 사랑으로 준 건데 며느리는 당연한 것으로 받은 거예요. 그 인식의 차이가 나중에 이런 갈등을 만들어낸 거예요. 물론 박 여사는 진심으로 한 거잖아요. 딸처럼 대하겠다는 그 마음은 진짜였어요. 근데 상대가 그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저도 그랬거든요. 잘해주다가 결국 서운함만 남은 경험 한 번쯤은 다들 있으시잖아요. 그 다음은 아들 문제예요. 사실 이게 제일 핵심이에요. 며느리가 날뛰는 동안 아들은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아들이 어느 쪽 편도 들지 못한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는 아내가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한 거죠. 결혼하면 남자들이 이런 상황에 많이 빠져요. 엄마가 상처받는 건 보이는데 아내한테 뭐라 하면 집에서 또 전쟁이 날까봐 못 나서는 거예요. 그 심정도 이해는 해요. 근데 그 선택이 결국 부모 가슴에 못을 박는 거예요. 남자들이 결혼하면 꼭 알아야 할 게 있어요. 아내 편을 드는 것과 부모를 무시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예요.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편을 드는 건 당연히 해야 해요. 근데 그 과정에서 부모한테 기본적인 예의를 지키는 것도 같이 해야 해요. 이 두 가지는 둘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어른이 되는 거예요. 그날 아들이 딱 한마디만 했어도 달라졌을 거예요. 자기야,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는 그 한마디만요. 그 말 하나가 며느리를 멈추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못했어요. 그게 아들로서 가장 큰 실수였어요. 자, 이제 그 이후 이야기를 드릴게요. 며느리가 짐 싸서 나간 다음 일주일이 지났어요. 그 사이에 아들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엄마, 나 어떻게 해야 해? 집에 와도 돼? 라고요. 아들이 불쌍하긴 했대요. 근데 박 여사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 집으로 가거라. 너희 둘이 해결해야 할 문제야. 엄마는 괜찮다. 그것뿐이었어요. 눈물도 없고 매달림도 없었어요. 제발 와달라도 없었고 내가 왜 그랬어도 없었어요. 그냥 담담하게 너희 둘이 해결해라였어요. 이게 진짜 어른다운 거예요. 자식이 결혼하면 그 결혼 생활의 주도권은 그 두 사람한테 있는 거예요. 부모가 끼어들면 끼어들수록 문제는 더 복잡해지고 결국 자식 부부 사이만 더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박 여사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 이후로 박 여사는 며느리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지 않게 됐어요. 생필품도 안 챙겼어요. 며느리한테 먼저 전화를 걸지도 않았어요. 예전처럼 먼저 달려가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자연스럽게 거리를 뒀어요. 이게 차갑게 대한 게 아니에요. 이게 거리두기예요. 강요가 아닌 자연스러운 거리두기요.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 사이에 선을 분명하게 그은 거예요. 흥미로운 건 그렇게 3개월쯤 지나니까 며느리가 먼저 연락을 해왔대요. 문자 메시지가 왔는데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어머니, 지난번에 제가 너무 심했던 것 같아요. 죄송해요. 박 여사가 그 문자를 받고 한참을 바라봤대요. 그리고 이렇게 답장을 보냈다고 해요. 괜찮다.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자. 그것뿐이었어요. 과거 이야기를 다시 꺼내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잘못한 거잖아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시아버지 생일엔 올 거야? 라고 다그치지도 않았어요. 그냥 새로 시작하자였어요. 그게 더 큰 어른인 거예요. 진짜 어른은 이겼다고 떠들지 않아요. 조용히 다음으로 넘어가요. 그 이후로 박 여사와 며느리 관계는 서서히 회복이 됐어요. 완전히 전과 같아진 건 아니에요.
예전처럼 반찬을 들고 찾아가진 않아요. 생일에 100만 원을 안겨주진 않아요. 근데 그게 더 건강한 관계예요. 너무 밀착되지도 않고 너무 멀지도 않은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거요. 그 선이 서로를 편하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이야기가 그냥 고부 갈등 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우리 50, 60, 70대 세대가 요즘 세상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 세대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어요. 내가 잘해주면 상대도 잘해줄 거야 라는 믿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온 방식이잖아요. 내가 먼저 베풀고 상대가 보답하는 구조요. 그게 우리 어릴 때 배운 인간관계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근데 지금 20, 30대는 달라요. 이 세대는 내가 원하는 것이 먼저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편한 것이 우선이에요.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냥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상대할 때는 우리 세대의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면 안 돼요. 잘해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명확한 선이 있어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내가 기대하는 것과 기대하지 않는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해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시어머니들이 흔히 하는 실수 중 하나가 며느리한테 너무 기대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해줬으니까 며느리도 나한테 잘해줘야 한다는 기대요. 근데 있잖아요. 그 기대 자체가 이미 관계의 씨앗을 망치는 거예요.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딸이 아니에요. 남남이었다가 가족이 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내 자식한테 기대하는 것만큼을 기대하면 처음부터 무리한 거예요. 내가 며느리한테 잘해주는 건 며느리한테 보답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들이 행복하게 살길 바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며느리가 내 가족의 일원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대하면 실망할 일이 훨씬 줄어들어요. 기대치를 낮추는 게 아니라 기대의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며느리한테서 보답받으려는 기대 대신 내 아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에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그게 훨씬 마음이 편해요. 요즘 통계를 보면 한국 부부 이혼 이유 중에서 고부 갈등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단순히 시어머니가 나쁘다거나 며느리가 나쁘다거나의 문제가 아니에요. 세대가 다르고 자라온 문화가 다르고 가족에 대한 개념이 다른 사람들이 한 지붕 아래 가족이 된 거잖아요. 그 차이를 어떻게 좁혀나가느냐가 핵심이에요. 그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박 여사처럼 자존심을 지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소리 지르거나 매달리지 않고 조용하고 단호하게 선을 지키는 거예요. 그게 결국 관계를 살리는 길이에요. 박 여사가 그날 보따리를 싸준 것, 그게 비정해 보일 수 있어요. 어떻게 며느리한테 그렇게 해? 싶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봐요. 왜냐면 그 선택 하나가 며느리가 스스로 반성하게 만들었으니까요. 3개월 만에 먼저 사과를 했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자존심을 지키는 것, 그게 관계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 세대가 오늘 꼭 기억해야 할 이야기예요. 여러분도 주변에서 비슷한 경험 해보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내가 잘해줬는데 돌아오는 게 무시거나 배신감이었던 경험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억울하고 서럽잖아요. 내가 뭘 잘못한 건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리 지르고 싸우면 관계가 끊어져요. 눈물 흘리면서 매달리면 더 무시당해요. 그냥 조용히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해요. 박 여사처럼요. 이것까지는 해줄 수 있어. 그런데 이건 아니야.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살려요. 그리고 그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손해보면서 상대를 키워줄 필요는 없어요. 우리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우리 마음도, 우리 자존심도, 우리가 살아온 세월도 다 소중하게 지켜야 해요. 베풀되 무너지지 마세요. 사랑하되 흔들리지 마세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박 여사처럼 단호한 시어머니, 여러분 주변에도 있으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그런 선택을 해야 했던 순간이 있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특히 가족 사이에서 선을 긋는다는 게 참 어려워요. 상처를 줄까봐, 관계가 끊어질까봐, 자식이 더 멀어질까봐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오늘 이야기에서 박 여사가 보여줬잖아요. 선을 분명하게 그었을 때 오히려 관계가 살아났다는 거요. 우리 세대가 살아온 방식이 틀린 게 아니에요. 베풀고 나누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그 마음은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상대한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는 선을 그어야 해요. 그게 우리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에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분들, 오늘 하루 내 소중한 마음을 조금 더 단단하게 지키는 연습을 해보세요. 상대가 내 마음을 몰라줄 때 소리 지르거나 매달리는 대신 조용하게 내 선을 지키세요. 그 단호함이 결국 여러분을 더 빛나게 만들 거예요. 박 여사처럼요. 이 영상이 혼자서 이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됐으면 좋겠어요. 당신 혼자가 아니에요. 비슷한 마음으로 버티고 계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려요. 여러분이 이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정말 큰 힘이에요. 이 채널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여러분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가만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이 제게 진심으로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따뜻하고 깊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어디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든 그 소중한 자리에 맑은 기운과 따스한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